여러분은 다산 정약용에 대해 처음 접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책들 사이에 오랜 고서처럼 꽂혀 있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시지는 않으신가요? 실학사상, 목민심서, 규장각, 다산이라는 조선시대의 개혁가. 교과서에서 본 위인이 요즘 같은 시기에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회개혁 사상을 제시했고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며 유교적 사회에서 중요시해 오던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해왔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정조가 그의 학문적 스승이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정치적 동지였다고 할 수 있죠.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오늘은 그가 유배지에서 배운 인생의 큰 의미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18년 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삶.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원망 속에서 보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조선 후기 최고의 사상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실용학문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는 유배 생활에서 육경사서에 관한 경학연구서 232권을 저술하며 돌아와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던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억울하게 쫓겨났고 가족과 헤어졌고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기 삶을 책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좌절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1762년에 태어난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8배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혁 정책을 제안하며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산은 생애 최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정약용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소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 전복 세력이었습니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왕보다 하느님을 우위에 두는 사상. 집권 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정약용의 형제들 중 일부는 실제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때문에 처형당했으며 정약용 본인이 실제로 신자였는지는 정확치 않았으며 여전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치적으로 몰락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 당신의 명예, 당신의 관계, 당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보냅니다. 18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약용에게 18년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간을 보지 못한 시간이었으며
아내와 함께 늙어가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책들, 그가 꿈꿨던 개혁, 그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멀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양반이었지만 죄인 취급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돌아갈 희망도 불확실했던 그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억울함에 치를 떨고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무너지지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거대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약용이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도 천재여서도 아닌 절망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에서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그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한양에서 그는 정조의 신하였고 개혁가였고 총망받는 관료였지만 강진에서 그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아봐 주지 않았고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체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 풀려날 날을 꿈꾸며 그냥 버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했다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정약용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평범한 질문 속에 그에게 중요한 전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묻는 것.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 안에서 쓸모를 만드는 겁니다. 양반이었던 그는 유배지에서 농사를 배워 직접 밭을 갈았습니다.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1818년에 48권 16책의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목민심서는 단순히 행정 매뉴얼이 아닌 지방 관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본 백성들의 고통, 탐관오리들의 횡포, 지방 통치 이념,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책무와 통치 기술, 도덕적 규율과 행정 지침과 방안, 제도의 모순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유배 중인 그는 관리가 아니었지만 관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욕망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싶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고 자기 생각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준비할 수는 있다.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읽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 이게 체념과 뭐가 다를까요? 체념은 포기이며 어차피 안 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약용은 적응을 위해 지금은 이렇다. 그럼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좌천당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꿈꿨던 삶과 지금 내 삶이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인데 세상이 날 몰라봐.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작은 쓸모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후자는 그를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으며 주변 농민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었고 다리 건설을 도와가며 밤에는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만들 수 있는 쓸모였으니까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도 항상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쓴 시를 보면 외로웠고 가족이 그리웠고 억울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밤마다 한숨 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며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환경 안에서 쓸모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쓸모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조금 나아지며 내일의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게 쓸모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그가 살아있을 때 출판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쓸모를 만들고 있나요? 당신이 있는 자리가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꿈꾸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쓸모는 무엇인가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책을 쓴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판을 기대하지 않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복수를 위해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공부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채우고 경력을 관리하며 그 모든 게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는데 허무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받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약용의 삶에서 답을 볼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경학을 공부했습니다.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이 모든 책을 다시 읽고 주석을 달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유배지에는 그의 학식을 알아줄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공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맹자의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이 고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답하고 싶었고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자기 극복을 위한 도구도 아니었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학문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그의 공부를 감시하지 않았으며 시험도 경쟁도 없었고 인정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선생님의 칭찬, 회사의 인정, 사회의 존중. 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 내가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서 농업 기술을 연구했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싶어서 형법을 연구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경학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지 철학은 고난 속에서 완성된 실천의 지혜이며 유배는 벌이 아니라 사유의 학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긴 시간들이었지만 세상에서 밀려난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설계했고
권력 없는 곳에서 가장 강한 철학을 완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고립된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사유가 깊어지는 시간이며 삶에 쓰일 때 살아납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되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의 철학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는 참 힘든 현실을 걷고 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일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